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세 번째 시간이죠. 언어에 의해. 아유, 2주만 하고 끝날 줄 알았더니 아직도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3강도 여러분과 이제 인터넷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원격 수업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언어의 필요성과 속성, 그리고 도대체 언어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서 2시간에 걸쳐서 언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봤죠, 제가. 그래서 그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언어라는 것이 이런 것이고 우리의 생활 안에서 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시간부터는 언어 이제 각 파트별로 언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특성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먼저 언어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언어의 필요성. 어, 언어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필요하죠. 그럼 왜 필요하냐 이거죠. 그렇다면 언어가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느냐 했을 때 이 진화론적 측면에서 본다면 정보를 전달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이제 잠깐 얘기를 했지만 직립보행을 하게 되면서 인간의 뇌가 커졌다 그랬죠. 그러면 인간이 왜 직립보행을 하게 되었느냐 했을 때 그것은 바로 뭡니까? 생존의 필요성 때문에 직립보행을 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제가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 생존의 필요성,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타 동물과의 어떠한 그 우위를 놓고 보았을 때 인간의 몸이라는 것은 타 동물들에 비해서 분명히 뭡니까? 우위를 지니고 있지는 못하죠. 그렇다면 인간이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우위를 지닐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뭡니까? 그렇죠. 인간이 어떠한 사고를 통해서 문명을 발달시키고 도구를 통해서 타 동물들을 사냥하거나 아니면 양육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 인간 필요에 의해서 동물들을 이용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언어라는 것도 역시 이와 같이 인간 필요에 의해서 발생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왜 필요하냐? 그랬을 때 바로 정보의 전달, 그 다음에 메시지의 전달을 위한 거라는 거죠. 왜? 생존해야 되기 때문이죠.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 분명히 뭡니까? 타동물들에 비해서 어떠한 신체적 우위를 점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우위를 점하면서 뭐 해야 됩니까? 생존을 하려면은 언어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가 발생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언어는 왜 필요한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럼 언어는 왜 필요한가? 여러분들 언어가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듯이 사회적 관계 유지죠. 관계 유지.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누군가를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친구를 만난다고 칩시다.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를 만나가지고 아무런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혹은 언어라는 것의 범주가 굉장히 넓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말과 더불어서 손짓, 발짓, 표현 이런 것들도 일종의 언어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나가지고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냥 친구를 만나가지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라든지 혹은 내가 이 친구를 왜 만났는지 의도, 목적 혹은 그 친구도 역시 필요에 의해서 나를 만났을 것인데 그 만남을 통해 상호성을 통해 서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들이 전혀 이해되지가 않겠죠. 그렇지만 언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언어를 통해서 개인들 간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면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언어는 필요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갈등의 해소 이런 거 있죠.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그 말이 씨가 된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렇죠. 말을 잘못하게 돼가지고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반면에 그 오해의 소지를 풀어낼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게 바로 언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언어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했을 때 바로 개인과 개인, 인간과 인간들 사이의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시키고 또한 갈등을 해결해주는 요소로서 언어가 필요하다는 거죠. 더불어서 언어라는 것은
어떤 사회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언어가 왜 사회성을 높일까요? 그렇죠. 인간이라는 것이 자,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죠. 사회생활. 그러면 사회생활을 여러분 자, 로빈슨 크루소의 모험. 로빈슨 크루소가 뭡니까? 무인도에 혼자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혼자 생활을 하게 되고 그 혼자 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뭡니까? 사회성이라는 게 상실되죠. 그렇게 되면 혼자 생활하고 혼자 뭐 먹고 살기 위한 온갖 노력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로빈슨 크루소와 같이 로빈슨 크루소도 잠깐의 시간 동안에 그렇게 홀로 생활을 했던 것일 뿐이지 만약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홀로 생활을 했다면 그는 오래 살지 못했을 겁니다. 왜요? 그렇죠. 사회라는 공간 안에서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정글북이라는 또 이야기가 있죠. 그 정글북의 내용이 뭡니까? 그렇죠. 어린 시절 홀로 버려진 아이가 동물들에 의해서 성장하게 되면서 그 동물들의 습성을 익히게 되고 그 안에서 살아남으려고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발달하지 못한 것들을 그가 이제 가지고 있는 동물들이 흉내를 낸다거나 혹은 살아남기 위한 여러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살아남으려고 하고 있는 거였죠.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인간 사회로 들어오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어떤 면으로 보면 그 친구의 어떠한 사회성을 훼손시켰을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가 인간 사회에 들어오게 되면 뭡니까?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다 새로 배워야 되죠. 왜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 안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갈등을 해소시키고 혹은 갈등 관계를 형성하지 않기 위한 제도와 규칙이라는 것들이 있죠. 그러한 제도와 규칙이라는 게 그것들을 갖다가 어려서부터 인간은 습득해 가면서 사회성을 키워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성을 높이는 역할로서 언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과 인간의 면대면 대화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소통의 수단으로서 언어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또한 더불어서 정치적 기능을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언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기능. 여러분들이 이제 정치적 하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뭐 어떤 그 정치인들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정치적이라는 것은 그 범주가 우리가 흔히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정치인의 그 정치의 범주가 아니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정치적이라는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 정치성입니다. 인간과 인간은 서로 뭡니까?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라는 게 결국은 정치적 관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듯이 말하는 사람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게 하여 말하는 이가 주도를 통해 자신 집단 내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만드는 수단으로서 정치적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말하는 게 뭡니까? 그렇죠. 자, 언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거죠.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럼 거기 안에서 말을 해요. 말을 한다는 것은 자, 생각해 보십시오. 자, 친구들과 앉아 있습니다. 말을 해요. 말을 한다는 것은 내가 뭘 가지기 시작하는 겁니까? 주도권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그것을 통해 무언가를 표현해내야 되고 그 표현이라는 것이 결국은 어떤 친분 관계를 위한 표현이든 혹은 내 이익 관계에 의한 표현이든 표현을 해놓는 것을 통해 내가 이루고자 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유리한 고지를 올라서려고 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그것이 바로 언어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이가 주도권, 그러니까 주도권을 잡고 나에게 유리한 것들을 펼쳐내기 위해서 말을 한다. 그게 언어다. 그래서 그것이 정치적 기능을 가진다. 이게 이제 언어의 필요성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좀 지루하죠? 그래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자체가 말씀드렸듯이 이론적인 측면을 갖다 이야기하고 있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구나라는 정도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시면 될 겁니다. 이번 시간도 길게 이야기하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간단히 좀 이야기 말씀을 드릴 거니까 들으시면서 이런 것들이 언어의 필요구나. 그래서 먼저 사회적 관계를 유지시켜 주는구나. 두 번째, 사회성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회성을 높여 주는구나. 또한 뭡니까? 정치적으로 기능해 가지고 어떤 나에게 유리한 것들을 만들어 주는 그러한 기능 역시 언어가 하고 있다라는 것 정도를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인간의 본유적 특성으로서의 언어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그래서 본유적 특성, 본래 가지고 있는 특성으로서의 언어라는 겁니다. 인간은 본래 언어를 가지고 있죠. 거기에 비해서 동물들은요. 그들이 물론 의사소통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인간이 구사하고 있는 그런 언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를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라는 것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면서 인간의 특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물에게 이제 언어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 내용들을 봐도 원숭이 사라를 4가지 조건을 통해 실험을 하고 있죠. 실험을 한 후에 그 원숭이 사라의 언어 습득 상태를 살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언어 습득 상태를 살펴봤더니 분명히 뭡니까? 원숭이 사라가 이제 원숭이는 유인원이기 때문에 인간과 비슷한 어떠한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뇌도 발달되어 있는 편입니다. 다른 여타의 동물들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언어를 어느 정도 습득했다는 거죠. 그래서 동물들도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가라는 걸 갖다가 이제 의문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계속 실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동물 실험을 한 2년여에 걸쳐서 하고 나서 그 결과 이제 뭡니까? 사라는 분명히 뭡니까? 일정 부분은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를 알아듣기도 하고 그것을 지시하는 바를 갖다 이행하는 그런 것들을 습득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동물 실험 후에 어린이와 그 유인원 원숭이인 사라의 언어 습득 상태를 비교해 보았더니 사라의 경우는 모든 언어 반응을 위해서 조건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떠한 조건, 그러니까 바나나라는 먹이를 던져 주었을 때 그 바나나라는 먹이를 먹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하고 말을 하고 언어를 구현해내고 이런 거죠. 그 목적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조건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자의적 사고에 의해서 이 동물 사라가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조건화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어린이의 경우는 통제된 상황이 없어도 언어가 습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연적 특성, 본유적 특성으로서의 어떤 언어라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어떤 통제라든지 이런 거 필요 없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그냥 유아적 사고를 통해 가지고 언어를 습득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라라는 그 어떤 원숭이는 문장 구조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었지만은 복합적 의미의 언어 이해는 하지 못했다는 거죠.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이 언어의 구현이라는 것은 복합적이라는 겁니다. 복합적 의미에서의 언어의 이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AI가 개발되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이 개발되고 있지요. 그런데 인공지능 개발을 해서 이제 자동차에다가 그 인공지능의 어떠한 기능을 탑재한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현재 지금 그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그 AI가 자동차를 운전한다고 쳐요. 그러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딜레마 상황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딜레마 상황을 한번 줘봅시다. 자, 안개가 낀 길을 자동차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개가 낀 길을 가다가 자동차가 아주 센 속도로 한 120 정도로 달리고 있어요. 갑자기 앞에 2명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는 하나의 선택만을 해야 해요. 한쪽에는 젊은 배가 불러있는 임산부가 있습니다. 한쪽에는 나이가 아주 많이 든 꼬부랑 할머니가 한 분 계세요. 기침을 콜록콜록 하시면서. 자,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을 하요? 어느 한쪽은 분명히 쳐야 됩니다.
그럼 인간은 어떻게 해요? 아주 복합적 의미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지를 갖다가 그 짧은 순간이지만 막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해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겠죠. 음. 임산부가 아무래도 뱃속에 아기가 있기 때문에 그 아기와 그 임산부 두 명의 생명을 구해야 한다면 할머니에게는 죄송하지만 죄송합니다 하면서 할머니를 칠 수 있는 것이고, 혹은 할머니는 지금 살 생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돌아가시는 것보다는 어떤 경로 혈친적 측면에서 임산부에게 미안하지만 할머니를 살려야 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선택이라는 것은 사람이 어떠한 판단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이렇듯 인간은 복합적 의미의 사고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AI는 그 판단을 못합니다. AI라는 것은. AI 그러니까 컴퓨터라는 게 결국 뭡니까? 어떠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세돌 구단과 AI가 뭡니까? 바둑을 뒀었죠. 그런데 뭡니까? 이세돌 구단이 한 번 이겼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세돌 구단이 한 번 이겼을 때 전 세계적으로 뭡니까? 아, 이세돌이 이겼다라는 것을 굉장히 열광을 했죠. 그런데 이세돌과 결국 그 게임을 했던 AI는 결국 뭡니까? 데이터 통계를 가지고 통계 전산 처리 능력에 의해서 이세돌을 이기는 그 과정이었거든요. 바둑이라는 게 앞에 수를 읽어내서 바둑을 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세돌이 이를테면 앞에 수를 한 100가지 수를 읽어냈다. 100가지 앞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된더라. 라는 100가지 수를 읽어내는 거를 AI는 뭡니까? 계속 대국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100가지를 갖다가 넘어서는 120가지, 200가지의 수를 읽어내가지고 다른 데다 두게 되다 보니까 그것을 읽어내지 못한 결국 이세돌이 지게 됐다는 거죠. 그건 뭐 당연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AI가 지게 됐는데 그것은 그 도저히 수를 읽어낼 수 없게끔 이세돌이 아주 파격적인 것으로 두었을 때 그와 같이 AI가 그걸 읽어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I라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그 복합적 사고보다는 수치화된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계속 어떤 무언가를 갖다 연산해내는 능력에는 강할 수 있겠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 중에 하나인 복합적 사고의 의미에서는 훨씬 더 약한 측면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인간과 다른 여타의 동물 혹은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동물의 의사소통과 인간 의사소통의 차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이 가진 창조성과 어휘의 풍부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창조성과 어휘의 풍부함, 이게 뭐냐 했을 때 인간은 일단 창조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지너의 창조와 발전 과정을 놓고 보면 이 어떠한 여기 지금 이 책의 내용 중에 이런 거죠. 인간 필요에 의해 가지고 어느 농장에다가 각 여러 부족들의 여러 민족들의 사람들을 갖다 집어 넣어놓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다 달라요. 그런데 이들을 그 안에다 넣어놨더니 이 사람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피지너라는 걸 만들어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아주 단순한 형태로서 그냥 의사소통이 쉬운 것들,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내가 지금 배가 고파 했을 때 어떤 피진어로 배고픔을 갖다 표현하는 단어를 하나 만들어냈다면 우리가 그냥 배고파 했을 때 배고픔 하면은 배고픔 라는 표현을 한다고 칩시다. 그럼 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나는 지금 배고파요를 갖다 표현해내는 것으로 아주 단순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자꾸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점차 후세대로 갈수록 구조화되고 복잡해지더라는 겁니다. 내가 배고파요라고 아주 단순한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라이오 빠삐뽀 뭐 이런 식으로 했다고 칩시다. 그럼 라이오 빠삐뽀에 붙으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나는 지금 배가 매우 고프기 때문에 무얼 먹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복잡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렇듯이 가만히 내버려둬도 그러한 창조성을 가지고 어떤 언어라는 것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구조화되고 복잡한 형태의 크리올어가 생겨나더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인간이 가진 창조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언어 규칙의 적용을 통한 풍부한 어휘가 활용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습득한 언어를 언어 규칙에 따라 환경에 적용해가지고 새로운 어휘를 생성해내는 것을 통해 다양한 어휘를 활용하게 되는 게 바로 인간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뭐 알고 있는 이 에스키모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에스키모어가 굉장히 어떤 면으로는 발달돼 있습니다.
어떻게 발달되어 있느냐 이런 거죠. 에스키모는 아무래도 그 환경 자체가 굉장히 척박하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물고기를 사냥해가지고 생계를 유지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물고기의 상태를 드러내는 여러 그 표현들이 환경 적응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죠. 뭐 이를테면 연어 한 마리일 때와 연어 두 마리일 때, 그 다음에 연어가 한 10마리 이상일 때의 표현이 각각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에스키모 사회 안에서는요. 그거는 바로 이 척박한 환경 하에서 내가 인간이 생존을 위해서 필요에 의해 언어가 분화된 형태라고 할 수가 있죠. 다양한 언어 형태로 분화됐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어휘 역시 이러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형용사죠. 형용사. 형용사가 굉장히 풍부하죠. 타 언어들에 비해서. 알고 계시죠? 이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파란이라는 것이 영어로 하면 뭡니까? 블루죠. 블루. 그러면 파란색을 드러내는 거는 영어에서는 블루 하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다양하죠. 필요에 의해서. 파라타, 퍼러타, 퍼루스름하다, 푸르스름하다, 또 퍼러타. 뭐 그다음에 뭐 다양하게 이렇게 지금 제가 갑자기 생각이 좀 안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렇듯 형용사는 우리가 만들어내면서 그 파랗다는 색감이 가지고 있는 여러 다양한 형태의 말들을 창조해내고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푸르스름하다 있잖아요. 푸르스름하다. 푸르스름하다는 보통 어떨 때 쓰나요? 푸르스름하다는 일종의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물건에 쾅 부딪혀가지고 여기요. 그러니까 다쳤다고 칩시다. 그럼 그 다쳤을 때 나타나는 멍의 색깔 자체가 약간 파란 색깔을 좀 띠죠. 그럴 때 우리가 이제 푸르스름하다라고, 야, 멍이 푸르스름하게 들었네라는 정도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영어로 표현한다면 블루 이거 하고 끝이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어 안에는 다양한 그 표현들이 있죠. 그러면 푸르스름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얘가 멍이 들었구나라는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그것은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어휘가 만들어지고 그 어휘가 풍부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될 것은 언어의 이제 정의 부분입니다. 언어의 정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어가 그럼 도대체 뭐냐 했을 때 언어라는 것은 넓은 의미로 본다면 의사소통을 위한 모든 것이라는 거죠.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언어라는 것이 꼭 말로 이렇게 표현되는 측면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몸짓이라든지 표현이라든지 신호라든지 이것이 전부 다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짓 같은 것은 뭡니까? 신체 언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윙크를 한다고 칩시다. 윙크 이렇게 살짝 윙크를 한다고 칩시다. 그것은 말로 표현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내가 제가 남자죠. 자, 제가 누군가에게 윙크를 했어요. 그럼 그건 뭡니까? 전혀 음성적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 사람에게 뭡니까? 호감을 표하는 하나의 뭐예요? 몸짓의 언어지요. 그런데 이제 윙크라는 것을 물론 이제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죠. 제가 그냥 지나가는 여러분들 앞에 이제 뭐 이를테면 수업을 받으러 왔는데 제가 한 여학생을 보고 윙크를 딱 했어요. 그 여학생이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또 아니면 남학생이 윙크를 했어요. 제가 왜 윙크하지?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받아들이겠죠. 자, 남학생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홍석천이 갑자기 앞에 왔더니 윙크를 딱 해요. 어떻습니까? 끔찍하죠. 제가 왜 저러지? 제가 왜? 우리는 이미 홍석천이라는 인물이 커밍아웃을 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성 정체성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행위를 한다 그러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그가 어떻게 윙크를 한다는 그 표현 자체는 하나의 뭡니까? 언어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로 본다면 의사소통을 위한 모든 수단들을 언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좁은 의미로서의 언어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발성기관을 통해 전달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몸짓 표현, 신호 이런 것들보다는 발성기관, 우리가 이렇게 말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근원적이면서 보편적인 인간의 의사소통 수단이 되겠죠. 그리고 인간 상호 간의 전달을 위해 사용되는 자의적인 음성 기호의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의적인 음성 기호의 체계라는 게 바로 뭡니까? 한국어 안에서의 자음과 모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것은 전 세계의 만국 공통어가 아니죠. 만국 공통어라는 것은 이런 거죠. 내가 갑자기 서가지고 어떤 몸짓으로서 배를 부여잡고 하면서 이렇게 굉장히 배고픈 표정을 지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일종의 만국 공통어죠. 다른 나라 국가의 사람들이 내가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 표정으로서 이 사람 배를 움켜쥐고 무언가 배고픈 표정을 짓고 있다 그러면은 음식을 달라는 소리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손짓 발짓으로 해외여행을 갔을 때 안 될 때는 뭡니까? 손짓 발짓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뭐 이를테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했다 하면 뭡니까? 나는 지금 잠을 좀 자고 싶어요.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을 좀 마련할 수 있나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음성 기호 체계는 아니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한국어로 잠을 좀 자고 싶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 잠을 자고 싶다라는 그 언어적 표현 체계는 자의적인 음성 기호의 체계로서 존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음은 이제 체계로서의 언어를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체계로서의 그럼 언어는 뭐냐? 여기서 지금 말했듯이 자의적인 음성 기호의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와 같은 자의적인 음성 기호 체계로서의 언어는 그럼 무엇이냐라는 걸 좀 구체화시켜서 한번 보자는 거죠. 여기를 보면 이제 문법 체계와 발음 체계에서는 다양한 양상과 음성과 의미 체계라는 이중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라는 겁니다. 문법 체계와 발음 체계에서는 다양한 양상, 음성과 의미 체계, 음성과 의미 체계죠. 그런 이중 체계라. 음성 체계와 의미 체계가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를 한번 우리가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자, 강아지라는 단어를 한번 놓고 봅시다. 강아지라는 게 의미 체계로 본다면 네 발 달린 짐승으로서 우리 인간과 매우 친근한 애완동물인 개의 새끼를 이야기하죠. 그랬을 때 우리가 강아지라는 글자를 보게 되면 강아지라는 글자는 기표, 이제 겉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 있는 음성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아지라고 글자로 글을 쓰거나 혹은 말로 강아지라는 말을 하게 되면 기표죠.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거는 음성 체계로서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미지, 기의인 바로 의미 체계라는 거죠. 그 강아지라는 우리가 강아지 했을 때 강아지로 연상되는 그 이미지는 바로 의미 체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죠. 말을 하지 않아도 강아지가 앞에 있다면 강아지를 보면서 뭡니까? 기의, 그 강아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기의라는 겁니다. 뜻. 기의라는 것은 뜻이에요. 기표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 있다, 드러나 있다라는 겁니다. 기의라는 것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네 발 달린 짐승으로서 우리 인간과 매우 친근한 애완동물인 개의 새끼가 이미지로 돌아왔을 때는 그것은 기의인 의미 체계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음성 체계와 의미 체계의 이중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얘기해 볼 거는 이와 같은 음성 체계는 매우 제약적이고 엄격하다는 거죠. 음성 체계라는 것은 매우 제약적이고 엄격하다. 이거는 왜 그러느냐 이런 거죠.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잘했다라는 종교론이 잘했다라는 표현을 한번 보세요. 그런데 종교론이 다의 높낮이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죠. 잘했다. 잘했다. 야와 잘했다. 이거하고는 전혀 의미가 좀 다르죠. 먼저 잘했다. 이거는 뭡니까? 정말 잘했다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했다. 이것은 뭡니까?
잘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약간 비꼬는 투가 섞여 들어가 있고, 이게 진짜 이 사람이 잘한 일인지 아니면은 그 상대방이 얘를 칭찬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어떤 의도로 이 말을 하고 있는지가 참 모호하게 들릴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잘했다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그건 뭡니까? 정반대의 의미죠. 잘했다가 아니죠. 이것은 야, 너 왜 그따구로 행동했니?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한국적인 어떠한 음성 체계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음성 체계에 따라서 어떻게 표현해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발음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음성 체계라는 것이 매우 제약적이고 엄격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으로 이제 음성적 언어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음성적 언어. 언어라는 것이 결국 아까 앞서 말했듯이 자의적인 음성 기호의 체계이기에 언어는 음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성 언어가 우위에 놓인다는 거죠. 음성 언어가 우위에 놓인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언어 중에 구어만 있고 문자가 없는 부정은 있어도 문자가만 있고 구어가 없는 부정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그 문맹 여기 나와 있듯이 그래서 아이들은 글보다 말 먼저 배운다든지 혹은 글은 몰라도 말을 할 줄 아는 문맹인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음성 언어가 왜 우위에 놓이느냐? 그러니까 문자 언어라는 것은 우리가 배워서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음성 언어는요. 말로만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잘 알고 있는 성룡이란 영화 배우 있죠. 성룡이란 영화 배우는 문맹입니다. 중국어를 전혀 할 줄 몰라요. 물론 이제 성룡이 누구야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인터넷 쳐보면 성룡 유명한 영화 배우죠. 중국에. 제키찬이라고 하죠. 제키찬. 이 성룡은 문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어 자체를 못해요. 다만 그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대사를 알지? 그 사람은 그냥 들는 겁니다. 들어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표현해내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오랫동안 영화를 촬영하다 보니까 자신이 어떠한 표현해내는 방법들을 음성 언어를 통해서 표현해내는 그것들을 익혔겠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글을 모릅니다. 문맹이죠. 그것은 바로 뭡니까? 음성 언어가 우위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음이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동음이어. 소리는 같고 의미가 다른 언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눈이죠. 이 보이는 아이, 눈이 있는 것이고 수동, 소리, 내리는 눈이겠죠. 그런 경우에는 소리의 장단을 통해서 구분한다는 거죠. 하고 눈 이렇게 하는 거죠. 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아이, 인간의 신체 부위로서의 눈이인지 혹은 내리는 눈을 의미하는 건지 그 길이의 장단으로 음성적 언어로 표현해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음성적 언어가 가지고 있는 우위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자의적인 기호 언어라는 거죠. 언어라는 것은 자의적인 기호 언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표와 기의, 그러니까 기라는 것은 기표가 나타내는 의미죠. 는 자의적이라는 거죠. 그러한 자의성이라는 것은 각 사회 구성원들의 약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의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약속이라는 거죠. 우리 한국어라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우리들끼리 약속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국어라는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뭡니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한국 사회 안에서 그 소통의 언어로서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다면 예를 들어 봅시다. 이런 거죠. 한국어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어린아이들한테 이런 말 하죠. 야, 깎아줄까? 깎아줄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깎아줄까라는 것은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그냥 과자 줄까라는 것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프랑스어에서는 까까가 뭡니까? 변. 우리가 흔히 눈은 그 더러운 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프랑스 집에 갔어요. 가가지고 어린아이 보고 과자를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국어로 야, 깎아줄까? 깎아줄까? 얘기를 하면요. 프랑스 부모는 깜짝 놀라겠죠.
왜? 집에 놀러 온 사람이 갑자기 자기 아들, 딸들에게 똥을 주겠다고 하니까요. 그럼 깜짝 놀랄 겁니다. 그게 바로 언어가 가지고 있는 자의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인들의 사회적 약속과 프랑스인들의 사회적 약속이 서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어떠한 여행을 하게 된다 그랬을 때 그 나라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인들이 이런 거죠. 봉주를 하면서 이렇게 서로 양쪽 볼을 맞추는 그런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만약 우리나라 와가지고 잘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여자에게 남자가 가더니 다가가더니 볼을 맞추려고 해요. 그러면 한국인들의 어떤 사회적 특성 안에서는 저 사람 왜 저래가 바로 되는 거 아닙니까? 한국의 사회적 특성 안에서는 그걸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특히 서로 모르는 사이일 때는. 그런데 프랑스 사회 안에서는 그것은 당연히 뭡니까? 서로 아는 사이 모르는 사이든 그냥 봤을 때 어떤 하나의 인사로서 관행적으로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바로 자의성이라는 거죠. 그죠?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이 언어의 의도적 특성이라는 겁니다. 언어의 의도적 특성. 그러면 언어의 의도적 특성이라는 게 무엇이냐 했을 때 바로 언어라는 것은 단순한 의미 전달 수단의 범위를 넘어서서 화자의 의도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인간만이 지닌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의미 전달 수단이 아니라 그 화자의 의도에 따라서 전혀 다른 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아주 쉬우실 겁니다. 자, 여러분, 자, 이 예시를 보세요. 먼저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 예시 보세요. 당신 또 담배 피우는 거야? 여자가 말하죠. 부인이. 그랬더니 남편이 아이고 저 잔소리 정말 지겹네 하고 작은 소리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당신 뭐라고 그랬어요? 라고 부인이 얘기합니다. 아니 하늘에 별이 많다고 라고 남편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아니 하늘에 별이 많다고 라는 것은 하늘에 별이 정말 많은 것을 보라고 그 부인에게 하는 의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죠. 뭡니까? 작은 소리로 했던 자신의 어떠한 저 잔소리라는 말을 숨기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여기 이 말이 언어가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말을 갖다 숨기기 위한 수단으로서 아니 저기 위에 하늘 별이 많네 하면서 시선을 다른 쪽 화자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의도로 언어가 표현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예를 한번 봅시다. 여기 지금 보면 오셨어요? 어머 이거 꽃이네요 라고 여자가 말을 해요. 그랬더니 이 꽃을 주는 남자가 그럼 당신 눈에 이게 배추로 보이니? 이건 뭡니까? 내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이 화자의 의도는 뭡니까? 이 여자에게 꽃을 주는 건 단순히 뭡니까? 이 여자에게 어떤 호감도를 상승시켜서 내가 의도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뭡니까? 일종의 뇌물과 같은 것으로서 이 꽃을 주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이 여자에게 굉장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 꽃을 좋아한다고 해서 변변치 않지만 받아주세요라고 자신의 속마음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랬더니 여자가 어머 이러실 필요는 없는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남자가 얘 꽃을 좋아한다고 해서 변변치 않지만 받아주세요라고 하는 그 화자의 말의 의도는 정말로 이 당신을 위해서 준비한 꽃입니다가 아니라 야 내가 어쩔 수 없이 지금 너의 필요에 의해서 이 꽃을 주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말 싫어 너라는 여자 자체 싫어 라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듯이 언어라는 것은 그 말하는 그 화자의 의도에 의해서 얼마든지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거죠. 아시겠죠?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게 될 것은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서의 언어라는 거죠. 커뮤니케이션, 서로 이제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로서의 언어 했을 때 언어의 주요 목적이라는 것은 결국 의미 전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의미를 파악해서 자신의 의지를 표현해내는 거죠. 그게 언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의 습득이라는 것은 결국 개인이나 집단의 커뮤니케이션을 성립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형성하는 걸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집단의 커뮤니케이션을 성립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형성하는 것, 이것이 언어의 습득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더불어서 그렇기 때문에 언어라는 것은 가변성을 끊임없이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는 끊임없이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가 되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어떤 인터넷이라든지 휴대폰의 어떤 문자 언어라는 것이 계속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변성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어떠한 전 세계적 추세라는 것이 말을 줄이는 추세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말들을 굉장히 축약해서 쓰는 게 유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말들을 축약해서 쓰는 것들을 아주 다양하게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인터넷이라는 그 SNS라는 필요에 의해서 거기서 말을 하다 보니까 말을 길게 하는 것보다는 짧게 줄여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유용하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특수성에 의해 가지고 그와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 측면이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인터넷에서 언어가 변하는 이유라는 것은 결국 신속함과 경제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빠른 대화 진행을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더불어서 감정의 표현,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변하게 된다는 거죠. 더불어 또 오락성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 변형에서 오는 재미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T를 두 개 갖다 놓으면 나는 지금 슬퍼요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T 두 개를 가져다 놓음으로써 일종의 그것도 언어 변형에서 오는 재미를 가져다 주는 것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불어서 유대 강화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 강화라는 건 결국 그 뭡니까? 함축적 언어를 쓰는 집단끼리가 서로 어울리면서 우리는 이런 언어를 써라고 한다는 거죠. 그것이 유대를 강화시켜주는 경향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성원의 음직력과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심리적 해방감을 느낀다는 거죠. 심리적 해방감. 언어의 규범을 벗어난 비속어나 은어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비속어나 은어를 사용함으로써 내가 이를테면 회사에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그 공간 안에서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일종의 심리적 해방감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언어가 가변성을 가지고 변화되는 것이고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서 언어가 활용되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상에서와 같이 오늘 3강이죠. 3강에서 이제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유튜브 안에서 테드 인간과 사고라든지 남자와 여자의 언어는 다르다라는 이 짧게 한 5분 정도의 영상, 4, 5분 정도의 영상 두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고 오늘 시간에 다루었던 어떤 언어적 특성들, 언어에 대한 특성의 것들을 좀 보여주는 유튜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시고 감상을 좀 하시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 수업 들으셨으니까 간단한 감상평을 남겨주시면 토론방에서 그것을 출결 체크를 대신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